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저하고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걸 머릿속에 무엇이다라고 담고 있어야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어떤 지침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정책이 개념이 뭔가 또 정책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들,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개념을 잡으려고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말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 봅시다. 말을 놓고 보면은 사회복지라는 말과 정책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묻기 전에 정책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는 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둘을 합치면 사회복지 정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정책이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면 라셀과 케플런이라는 사람은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정책은 목적, 가치,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투영한 장래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것을 분석해보고 분해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목적이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근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요, 실행이나 집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 어떤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기획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중요한 것, 그 과정이라는 것,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앞서서 이야기한 목적이나 가치, 이거에 맞게, 이거에 연결되어지게 되어야 된다. 즉, 근원적인 것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버트와 테렐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길버트와 테렐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일정한 계획이나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원칙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보다 근원적인 것, 원칙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길버트와 테렐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조직화된 노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그냥 이야기해놨다라고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드로로가 이 정책에 대한 앞서 이야기한 케플런이나 또는 길버트와 테렐 이러한 사람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정책은 주로 정부기관이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결정하는 미래 행동에 대한 지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것들은 뭐 미래 지침이다, 또 어떤 미래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들하고 어떤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다른 건 뭔가 하면 주로 정부 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주체성, 정책을 누가 이루어 나가느냐, 결국은 정책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는 일이다. 즉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인행사와 조사론 강의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행사 때 그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사람 이름들은 조금 이해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 이름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리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책은 근원적인 것이다. 예. 보다 어떤 무엇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거시적인 것이지 미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책은 거시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나 뭐가 되어져야 돼요?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원리나 지침이 되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감당을 해나가요? 주로 정부가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개인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 그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부가 전체적인 면에서 펼쳐나가는 것, 이러한 것을 정책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 개념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근원적인 어떤 그러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갖는 미래에 대한 계획 또는 기획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을 정리했으니까 뭘 정리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를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언어적인 면에서 먼저 좀 사회복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언어적인 면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떤 그 중요한 개념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어적인 면에서 사회복지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social welfare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welfare라는 걸 제가 늘 질문을 먼저 하는데 welfare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그러면 복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welfare라는 것도 결국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합쳐졌는가 하면은 well이라는 것하고 fair라는 게 합쳐진 거예요. 그럼 well이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good, sound, 좋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fair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상태.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be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상태. 그럼 well-being이라는 건 결국 welfare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well-be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well-being 하면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주로 유기농을 먹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말 쓰기가 참 애매해지죠. 근데 웰페어, 웰빙, 좋은 상태, 좋은 존재, 좋은 모습 다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상태를 이루는 것,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소셜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웰빙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소셜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예요. 그럼 소셜이 뭐예요? 소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하는 게 사회요, 사회적이에요. 그건 이제 단어 이야기고요. 소셜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래적인 어떤 그런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소셜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장과 다른 방법으로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런데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담스가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웰페어라는 것, 웰빙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이 원래는 자본은 중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본이라는 건 인간의 욕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본 자체가 힘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본을 갖게 되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본을 더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시장의 법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습이 조절되어져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셜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셜 웰페어예요. 그럼 소셜 웰페어라는 것은 시장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연대, 함께라는 거죠. 통합, 사회적이라는 건 결국 이렇다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이 웰페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철학적이긴 한데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사회복지라는 말 할 때 소셜 웰페어다라고 하면 영어적인 면에서 보면 웰페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소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는가 하면은 그냥 줄여서 복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복지라는 말을 쓰고 앞에다 또 뭘 붙이죠?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맹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회라는 소셜하게 가야 한다.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대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관점을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어떤 말까지 나와요? 동물복지 이렇게 나오죠. 또 레크레이션 복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복지라는 말을 여기저기에 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리는 게 소셜해야 한다라는 것. 복지만 강조하지 이 소셜하게 이 복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소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것을 자꾸 놓쳐나간단 말이죠. 아동복지라는 것도 영어로 하면 결국 뭐가 되어져요? child welfare 이렇게 한 건 그냥 단어 나열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social welfare for childre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는요. social welfare for elderl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회복지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줄임말 쓰고 또 낱말을 붙여서 쓰는 게 사회적 현상이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서 복지라는 말이 나오든 복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무엇가 들어져 있다? 사회라는 말이 들어져 있다. 이게 만약 이 의미가 살려지지 않으면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든 복지가 들어가면 그것은 사회적, 소셜한 방법이다. 경제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들어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철학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윌렌스키와 르보가 이야기한 개념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윌렌스키와 르보는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의 욕구는 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가족이나 시장이 그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개인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대신해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예요. 가장이 실직을 됐거나 가장이 질병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이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개입해서 그 가장의 실직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자녀적인 방법의 사회복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개입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입을 철회하는 거죠. 개입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계속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철회를 하고 가족이나 시장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놔두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보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못하는 것을 대체해주는 그러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영원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능 회복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멈추잖아요. 일시적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보충적이고 대체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증명해 보이는 과정 자체는 사실 기쁜 일입니까? 유쾌한 일입니까? 아니면 불쾌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자녀적 복지의 사회 복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낙인감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낙인감이라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어떤 그 부분을 드러내야만 하는 이러한 것을 낙인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죠.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자녀적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념적으로 볼 때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윌렌스키 로보가 이야기한 두 번째 사회복지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어떤 삶의 수준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외에서 공급되어지는 보편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예요. 자, 그럼 이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시장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 외에서 제도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걸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인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1선의 기능을 감당해 나간다. 그 사회의 제1선의 기능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죠. 자녀적 개념은 어때요? 시장과 가족이 먼저 해결해 나가고 가족과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보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제1선의 기능이 사회복지가 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자유시장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아니 인정합니다.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그 안정이라 그럴지 평등이라 그럴지 인도주의라는 것을 이 시장의 원리와 절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제도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 든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같은 것이 제도적 사회복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죠. 그래서 보편적 개념의 사회복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래에 시행된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아동수당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아동수당이라는 걸 가지고 이해해 보면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예, 정부가 아동수당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고시를 했는가 하면, 5세까지, 0세에서 5세까지, 그러니까 6세 미만이죠.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 그 한 아이마다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 자, 그럼 이건 제도적인 거예요, 자녀적인 거예요? 물론 좀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0에서 5세 자녀가 있으면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자 국회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들이 반대를 했죠.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가 되느냐라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어떤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면 그러면 시행을 하되 전체에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90%에게 시행하자라고 해서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만 0에서 5세 자녀가 있으면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시행이 되어졌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채 안 되죠. 한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 하위 90%를 계산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이 아동수당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국회에서 예산 논의할 때, 그래, 다 주자. 그래서 하위 90%를 준다라고 할 때는 하위 90%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것으로 돌았다가 다시 전체, 정부 원안대로 전체대로 0에서 5세에게 무조건 주고 10% 주고 물론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신청주의이긴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은 점차 연령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또 액수도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0에서 5세 된 아동에게 무조건 주는 거 이건 또 뭘로 된 거예요? 제도적인 개념으로 또 이제 돌아선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정책 하나가 제도적이냐, 그 다음에 자녀적이냐 이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그 모습을 잘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는 자녀적 개념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도적 개념에서는 산업화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자녀적 개념은 문제가 되는 긴급 상황 또는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제도적 개념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적 개념에서는 개인이 가진 자원이 부족할 때 다 소진된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공하지만 제도적 개념은 제1선의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자녀적 개념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낙인감이 들어가지만 제도적 개념은 모두에게 어떤 형태의 인과학적인 조건만 들어가면 모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낙인감이
없고요. 자, 자녀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문제를 어떤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도적 개념은 그 사회의 복지제도가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사회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과 이 보편적 개념,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회복지를 그렇게 우리가 자녀적 또는 제도적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와 정책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해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란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 또는 정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어떤 생활상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는 것,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정의할 수가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갖는 계획, 이렇게 우리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다 정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책하면 일단 뭐를 강조해야 돼요? 거시적이다. 그리고 정책은 누구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건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문제 풀 때 중요하고요. 사회복지의 자녀적, 그다음에 제도적 개념, 이건 아주 중요하죠. 여러 번 출제되고 늘 출제되는 부분이죠.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경제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가 잘 공급되어지면 좋은데 이 공공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 공급의 실패를 이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습니다. 자, 시장은 교환 기능을 이루는 것이 시장이죠. 그런데 산업사회는 정보가 비대칭화되어져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낙오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약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거든요. 그럼 계속 밀려나야 되나요? 그 사람 밀려나서 이 사회가 그 사람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쓰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도 이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 역선택을 조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선택이 이루어지면 결국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선택을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득을 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완벽한 감시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경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려는 경향이 있죠. 이게 도덕적 해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대단위로 함께 투입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공정한 소득 분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경제적인 이유가 됐죠. 공정한 소득 분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져 보세요. 결국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태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도태되어진다. 이게 말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사회복지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 인적 자원에게 투자해서 더 건강한 이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회복지는 경제적 지출이 아니라 경제적 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눠지면 결국 뭐가 생깁니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혼란이 생기면 필요 없는 비용들이 또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통합을 이루면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어져 갈 수 있죠. 그러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회복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보자들이 나 사회복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 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안 찍어주잖아요, 표를.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은 많든 적든 충분하든 부족하든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제도화되어지고 정책화되어져서 실현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죠. 지나간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정책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 공약대로 어떻게 됐어요? 뭐 기대한 만큼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모습을 갖게 됐고요. 문재인 정부 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은 있지만 어쨌든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실행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으니까 사회복지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되어졌죠.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결국 이 복지의 대상자가 국민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의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회복지 정책에는 어떤 성격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성격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 불안 요소를 어떤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도 사실은 합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기능이기도 하는데 불안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사회가 혼란 속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가라앉히는 이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특히 자녀적, 그 다음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 두시고요. 정책이 왜 필요한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